안녕하세요. 에드맨스쿨의 영준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문법, 영어 언어 형식의 가장 큰 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어 문장하고 보통 비교를 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죠? 예, 저한테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국어 문법책에서 영어하고 비교를 해놓은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국어 문법도 학자들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점을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영어를 공부할 때 대략적인 어떤 정형적인 틀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거.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 다를 수 있을지언정 큰 틀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것도 국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적어 놓은 거고 이걸 상황을 들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친구하고 제가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다 마셨어? 라고요. 자, 이 사건, 이 상황에서 사건의 중심은 마시다입니다. drink죠. 이 drink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좀 뜬금없죠. 근데 뭐 이거는 더 심도 있게 문법을 배우다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과거형을 쓴 이유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화자들이 보통 말을 할 때요. now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지금이라는 것.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 지금이라는 것은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니까 이걸 now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어느 선상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것보다 지나간 것, 즉 거리감이 있는 것. 이 거리감이 있는 것을 갖다가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더라. 그게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어제가 됐든 1년 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셨다,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는 즉석의 환경, 즉각적인 환경의 어떤 일정 기준점을 나오라고 잡고 결국 과거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시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전의 상황에서 음료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 음료수는 다 마셨는지 일부만 마셨는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는 화자인 나라는 존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친구 이걸 너라고 해볼게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저의 의도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걸 발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의도가 의문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지시를 통해서 듣는 청자, 여기선 친구죠. 친구에게 확정을 짓게 만드는 것이 의문입니다. 화자 자신이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확정 짓게 해준다. 일단 기본적인 이 발화 목적을 지니고 국어에서 다 마셨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때 다 마셨어는 drink 보이죠? 어, 어, 예, 죄송합니다. drink 보이죠? 그 다음에 마셨다 과거형 보이죠? 다 all 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황을 하나 더 달리 해볼게요. 너라는 말을 한번 첨가해 보겠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너는 이죠. 제가 상황을 달리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다 마셨어? 라고 물어보는 것과 너는 다 마셨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황이 달리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너는 다 마셨어? 라고 물어보면 다른 친구들은 이러이러한데 너는 다른 친구들이 없다면
나는, 화자인 나는 이러이러한데 너는, 이 대비가 보이죠. 구성원들 사이에 대비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 마셨어? 단순히 이렇게만 물어본다면 그런 대비가 없습니다. 이건 상황이 달리 이해되는 거죠. 이것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문장은 너는 음료수를 다 마셨어? 이고 여기서 너는과 음료수를 생략해서 다 마셨어? 라고 물어봤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생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로 이해가 되고 똑같은 문맥으로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다르죠? 너는이라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생략을 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너는이라는 말을 첨가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영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영어는 문장을 작성을 했을 때 Did you drink it all? 이라고 씁니다. 자, 당장 여기에서 it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한글에서는 it이 없죠. 영어에서는 이 it을 넣게 돼 있습니다. 당장 이것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Did you라는 말이 있든 없든 똑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drink it all 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체에서, 구어체에서 편의적으로 그냥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문장이 달라집니까? 문맥의 의미가 달라집니까? 다 마셨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ou가 있든 없든. 즉 영어에서는 이때 it이라는 것을 반드시 적어줘. 그 다음에 did you라는 말은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어. 같은 문맥이야. 근데 국어에서는 너는 이라는 말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맥락이 달라져. 이 차이점을 봤을 때 영어는 형식과 구조를 지켜야 된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생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자, 이 또 필요에 의해서 생략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의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 it은 기본적으로 갖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형식과 구조에 따라서 영어는 쓰이는 거니까. 하지만 국어라는 것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너는 이라는 말을 첨가했을 때는 분명히 말이 달라지더라. 이거를 네가, 너가, 내가라는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다 마셨어? 라는 말과 네가 다 마셨어? 너가 다 마셨어? 분명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너는 다 마셨어? 라는 말과 네가 다 마셨어? 라는 것도 상황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 뭘 영어처럼 주어라는 것을 봤을 때 주어라는 것을 반드시 써줘야라고 한다면 그 주어의 원형이 뭐죠? 너는 음료수를 다 마셨다가 기본입니까? 네가 음료수를 다 마셨어가 기본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국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략이라는 것이 통한다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말, 상황에 맞춰서 내가 내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맞춰서 단어를 첨가해가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국어 아니냐 이겁니다. 하지만 영어라는 것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서 생략을 할 수 있을지언정 문맥의 좌지우지하지 않고 생략을 할 수 있을지언정 형식과 구조를 먼저 맞춰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게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우리가 영어를 자꾸 문법, 형식, 구조, 구문 이런 걸 따져가면서 공부하냐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국어하고 비교를 드렸고요. 결국 영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또는 우리가 선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쩔 수 없이 문장의 형식과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구문을 갖다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학교 시험에서 영작도 물어보고 어순별도 물어보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의사소통이 뭔데? 결국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받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구성은 방금 전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 어떤 겁니까?
drink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죠. 사건의 구성 요소들이 쭉 펼쳐지고,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발화 목적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첨가를 하는 방식, 영어에서는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즉 영어에서는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또 다른 목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화자의 의도가 달라지는 거죠. 화자의 의도가 달라진다. 이걸 갖다가 문장으로 실현시킬 때 국어에서는 첨가 방식으로 문장을 실현시키는 거고, 음성 또는 문자로 실현시키는 거죠. 영어에서는 구조를 갖춰서 실현시킨다. 이게 지금 국어하고 영어의 차이점이고, 이게 어떤 언어든지 간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제가 문법 관계라고 좀 써놓을게요. 이 문법 관계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고, 국어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국어에서는 정보 가치가 있는 것만을 갖다가 내가 어떤 의도에 따라서 툭툭 던지는 형식으로 말을 한다면, 영어에서는 이 문법 관계에 따라서 형식 구조를 갖춰서 말을 하되, 물론 생략을 해서 생략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하튼 형식 구조를 갖춰서 발화를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국 영어에서의 어떤 뼈대는, 개념을 실현시키는 뼈대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거고, 여기서 이제 명제라고 썼는데 이게 좀 헷갈리시면 사건이라고 제가 바꿀게요. 사건의 중심인 verb,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법 관계의 중심은 tense입니다. 시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발화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clause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문장의 형식이, 틀이 주어지더라. 영어는 형식과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 형식과 구조를 갖출 때 결국 의사소통,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건도 전달해야 되고 화제의 의도도 전달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장에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형식과 구조에 따른 문법 관계가 영어는 중요하니까 얘가 반드시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과 어떤 발어 기능, 이걸 문장 안에 담아놓더라 라는 것이 영어의 문장 형식입니다. 제가 문장의 형식 하니까 이제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형식인지 7형식인지 몇 형식인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문장의 형식과 구조들이 다양하게 이런 게 있어 라는 걸 제시하는 거지, 몇 형식이다 라는 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필요하다면 배우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과정부터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울 때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단편적인 문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다양한 형식과 구조가 있고, 물론 어떤 상황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상황이 굉장히 많고 형식 구조는 적습니다만, 여하튼 형식 구조만 봤을 때 문장의 5형식이나 7형식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다양한 형식이 있고, 그 형식에 따라서 의도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다른 것을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뼈대 안에서 어떤 문장을 접하든지 간에 어떤 문법 관계 안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화자의 의도가 담기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영어의 언어 형식의 큰 틀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주어, 서술어, 보충어, 수식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높아심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서술어라고 적었잖아요. 문법책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자, 목적어, 보어는 제가 보충어로 묶어놨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제쳐놓고요. 서술어가 아니라 동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동사는 품사 용어입니다. 문장 성분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 동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과 바로 이 자리에 쓰이는 거죠. 서술어 기능을 안 하는 것,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냥 원형부정사라고 보통 배우는 이 서술어 기능을 안 하는 동사도 동사입니다. 동사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요. 단지 문장에서 서술어가 아닐 뿐입니다. 요즘의 문법책들을 보면 이제 주어 서술어 이렇게 쓰는 문법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어 동사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영어에서 verb라고 써놨다고 해서 무조건 동사라고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 파악할 때는 verb라고 써놨다 하더라도 이건 서술어다라고 국어식으로 번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영어의 개념에서도 서술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문법, 영어 원서책에서도 verb라고 쓰지 않고 predicate라고 써놓은 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술어라는 개념에서요. 자, 이거는 일단 높아시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결국에는 사건의 중심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술어가 당연히 중심이 되겠죠. 서술어가. 이것 좀 이해를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제는 break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break라는 단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뭔가가 브레이크 됐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가 브레이크 된 건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간단한 예로 그냥 팔이라고 합시다. 너의 팔. 네 팔 부러졌어. 이겁니다. 당연히 너 팔이니까 너죠. 너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break 그냥 현재형으로 간단히 쓰겠습니다. break your arm 이라고 할게요. 자, 이 말에 따라서 you라는 것을 해석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너 팔이 부러졌어 라고 이걸 이해하면요. 얘를 너 팔이 부러졌어 라고 하면 you라는 사람은 경험을 한 거죠. 경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라볼 사람도 있을까요? 너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you는 경험자가 아닙니다. 행위자입니다. 와, 잔인한 사람이네. 일부러 부러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느냐는 이 break your arm, 즉 서술어와 이 뒤에 나오는 목적어, 보충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어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서술어와 보충어는 이렇게 묶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어를 따로 적어놓고 주어부터 보충어까지를 묶어놓은 겁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단순히 주어, 서술어 이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서술어와 보충어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어가 이렇다. 왜? 의미가 분명히 달라지니까. 이제 보통은 break your arm 하면 네 팔이 부러졌어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왜? 일부러 부러뜨리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영화에서 뭐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팔 으악 툭 부러뜨려 놓고 뭐 탈출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당연히 you라는 것은 경험자가 될 겁니다. 팔이 다쳐서 아파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상황에 따라서 행위자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그럴 필요성도 있는데 그게 단순히 이 동사의 뜻에서 이 주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동사와 보충어를 묶은 상황에서 이해를 하더라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어를 외부 논항이라고 하는 거고 보충어를 내부 논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논항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금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뭐냐면은 브레이크라는 사건의 중심을 가지고 반드시 함의 수반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갖다가 논항이라고 합니다. 즉 브레이크라는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브레이크를 생각해 보면 주체도 있을 거고 브레이크 된 대상도 있을 거고 이거는 당연히 생각이 들죠. 반드시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물론
문맥상 생략할 수는 있어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이게 논항입니다. 논항도 생략은 될 수 있습니다. 문맥상. 필요하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의미는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 이게 논항입니다. 그때 보충어라고 하는 이 목적어나 보어는 이 서술어 기능을 하는 동사가 직접적으로 취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논항이고, 그리고 서술어와 보충어를 묶어서 서술어에 간접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주어기 때문에 외부 논항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충어라고 제가 적어놨죠. 주어도 보충어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어부, 수어부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주어라는 말을 별도로 쓸 뿐 주어도 보충어의 하나입니다. 왜? 동사가 기본적으로 그 구성요소,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성요소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얘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서술어, 보충어 이 뼈대를 갖출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술어에 따라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보충어는 취하게 돼 있고 이 서술어와 보충어의 어떤 결합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라는 보충어를 이해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수식어다. 예를 들어서 팔을 다쳤는데 어제 다쳤어, 뭐 몇 시에 다쳤어, 어디에서 다쳤어 이런 것들은 다 가변성이 있죠.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수식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봅시다. 그 아이가 뭐가 됐든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행동하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행동했어? 이겁니다. 이때 어떻게라는 것은 저는 논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보충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어리석게. foolishly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ly를 붙여서 뭐 얘가 부사다 그래서 수식어다 저는 이렇게 안 느껴져요. behave라는 동사가 반드시 함이 수반해서 뒤따라 나와야 되는 말, 그게 어떻게라는 의미상의 단어로 들어갈 뿐 이게 형식상의 ly가 있으니까 무조건 부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문장 성분상 봤을 때 문장 성분입니다. 얘가 품사로 부사라고 할지라도 문장 성분상 behave가 도대체 어떤 양상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foolish라는 것은 보충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어리석게 행동을 하긴 했는데 어디에서? at the party라고 해봅시다. 이 at the party라는 표현은 가변성이 존재하는 거죠. 어리석게 행동한 게 반드시 그 장소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함의 수반 반드시 뒤따라 나와야 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 얘는 수식어죠. 그래서 behave라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foolishly라는 이 complement 즉 보충어라고 합니다. 이걸 취하는 거고 at the party라는 수식어를 취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강조를 드렸죠.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때 서술어와 보충어를 묶어서 주어를 외부 논항으로 본다. 그 다음에 보충어라는 것을 이해할 때 함의 수반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것, 즉 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의 양상을 품사로 따졌을 때 부사라고 하더라도 성분상은 보충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강조를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상황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at the party는 동사 이 서술어를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behaved foolishly를 at the party가 꾸며주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특정한 행동이 나온 것이지 일반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수식어도 서술어와 보충어를 묶어서 수식어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
이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서술어, 보충어 이 두 개가 같이 묶여서 항상 작용한다는 것, 문법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두서없이 제가 설명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하고 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국어는 내가 필요한, 즉 내가 정보 가치가 두드러지게 말해야 될 단어들을 첨가해가는 방식으로 툭툭 던지면서 어떤 의도를 달리한다면 영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식과 구조를 갖추는 것이 먼저다. 이 형식과 구조에 따라서 결국 어떤 발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어에서는 그 사건 중에 어떤 단어들을 셀렉트해서 필요한 말만을 던지는 거고 다른 말을 첨가하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느낀다면 영어에서는 이 셀렉트한 이 어떤 단어들을 쭉 가지고 형식 구조를 갖추어내는 게 먼저고 이 형식 구조를 갖추었을 때 그 형식 구조를 또 달리 표현한다면 목적이 달라진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영어든 국어든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사건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화자의 발화 목적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발화 목적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장을 실현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실현을 시키느냐가 결국에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영어 문장에서는 어떤 뼈대를 갖고 있냐면 이런 뼈대를 갖고 있다. 영어는 형식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법 관계를 드러내는 부분 그리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건도 당연히 담기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발화 기능, 화자의 의도도 들어가는 것이다. 요걸 강조를 드렸고 문장의 영어 문장의 기본 뼈대는 반드시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서술어고 서술어는 직접적인 보충어를 취해서 한데 묶이고 여기에 대해서 외부적인 보충어로 주어를 취하고 그리고 수식어를 가변성이 있는 수식어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법 범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법 관계 여기서 있는 문법 관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영어 문법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써놓은 게 두 가지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사에 반영이 되는 것들 특히 서술어에 반영이 되는 것들 tense, mood, aspect, voice고요. 여기서 서술어 기능을 안 하는 동사는 tense가 빠집니다. mood나 aspect나 voice는 갖출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mood 개념도 빼야겠네요. 서술어 기능을 안 하는 동사는 mood가 반영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tense하고 mood가 반영이 안 되고 aspect나 voice는 반영이 됩니다. 이 차이점은 블로그 글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기타 품사에서 이런 요소들도 어떤 식으로 문법 관계가 된다. 그리고 이 문법 관계는요 사실은 구조 형식 측면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단편적인 단어에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dog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무런 더 이런 걸 안 붙이죠. 당연히 복수형이니까 어는 안 붙일 거고 더도 안 붙였죠. 그러면 이게 문장에서 문장 전체 구조에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법 관계를 구조, 형식 측면에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내용에서 자세하게 여러 글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